재건축을 빨리 서둘러서 적절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예 미뤄가지고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지.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죠. 그러자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인데요.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20% 정도 낮아져서 집값 안정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오아시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부장과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그 예전에도 민간에 적용된 적이 있었죠? 네, 2008년 1월부터는 공공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면적으로 모든 분양 사업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적용이 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때는 마침 제 집값도 떨어지는 시기였고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걸림돌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시행령을 굉장히 완화시키면서 사실은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민간은 적용 안 되는 사문화된 조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상한선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야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평가할 것이냐의 기준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놓고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지역의 분양 주택 가격이 네네. 2배 이상 더 오르는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네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네. 이제 분양가가 최근 1년간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또는 청약 경쟁률이 네.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뭐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런 지역을 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것이고 예.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 가격 분양가라는 것 그 상한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네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택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택지비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를 하고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의 기간 동안의 기간 이자 등을 감안한 부분을 조금 더 가산해서 네.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비라고 하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 기본 건축비가 있을 네네. 거고 또 뭐 건축비에 따른 여러 가지 조달 또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그 가산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을 인정을 해서 네. 결국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거를 이제 분양가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뭐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기준으로는 예. 이게 뭐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제일 좀 문제다, 제일 좀 까다로운 요건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은 최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근 3개월간 0.29%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체 서울 아파트가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지금 오히려 상승이 아니고 네네. 최근 3개월간으로 보면 마이너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기준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이것은 바른 기준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근 3개월간이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3개월에 대한 기준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배 이상이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손질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간 집값의 상승률, 이 분양가가 아니죠. 그렇죠.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이걸 충족하는 네. 곳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서울 아파트가 상한제 대상으로 포함되려면 좀 완화가 돼야 될 텐데 네. 또 그 외에는 또 어떤 부분들 좀 적용 요건을 손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기준에서 주변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들이 결정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특정 어떤 사업들 경우에 봐서 분양 가격이 최근 1년간 평균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다라든지 뭐 네네. 거래량이라든지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이 서울 전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네. 지역별로 굉장히 뭐 특정 지역이 굉장히 비싸게 분양되거나 많이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로 네. 인해서 지역별 가격 차별화가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울이라는 어떤 그런 큰 단위가 아니라 조금 지역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뭐 그런 주장도 예.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놓고 봤을 때도 더 많이 오르는 것과 그렇지 네네. 않은 것들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묶여 있는 투기가지구를 전체 또는 서울 전체라고 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서울 수도권과 이 지방 간의 그 집값도 또 양극화가 지금 심한 상황인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적용을 확대를 하면 네. 이게 지방에도 일괄적으로 또 뭐 그 기준만 충족되면 그렇죠. 적용이 될까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기준하고 집값 상승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은 충족하지 못하고 최근 3개월의 기간을 네네. 놓고 보면 대전이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집값 상승 폭은 2배를 넘는데 과연 그러면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볼 때 네. 대전 시민들이 아마 거의 동의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 중에서도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다른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오히려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던 2000년대 후반에 대전 집값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작년 들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10년 놓고 보면 대전은 오히려 집값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지방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된다면 지역별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 바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현장 취재한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상가 부동산 10여 개 가운데 손님이 있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전화도 우리가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인데 주민들은 서울시가 계속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사이 규제만 늘어났다며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잠실역 이 사거리가 핵심 지역이라면 주변에 변두리 지역도 또 있는데 그 지역과 이 지역을 값을 같이 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이미 철거나 착공을 한 곳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거란 말이 나오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세금으로 더 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소음도 불사할지도 몰라요. 뭐 당혹스럽다, 뭐 또 재건축 중단이나 뭐 연기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노후된 주택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로 짓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네네. 이주 철거하고 그 직전에 이제 관리 처분인가라는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던 조합원분들이 새로 짓는 데 있어서 본인이 들어갈 주택을 얼마를 더 내면은 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 네네. 이런 전반적인 이제 본인에 대한 부담금이 확정되는 예, 시기인데 이미 관리 처분 인가까지 진행이 된 단지가 한 30여 개가 이미 서울에 넘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대체로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 부담이 커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새 아파트를 비슷한 평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1억 정도 더 부담하면 될 거라고 해서 동의했던 생각을 분들이 했는데 뭐 그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고 조합원 내분도 커질 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뭐 중단이 되거나 길게 또 연기가 되면 네. 주택 공급 자체가 줄고 부족해져가지고 오히려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후분양으로 갈까? 뭐 이미 이제 관리 처분 인가까지 해서 다 헐어버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간 사업을 가는 쪽에서 결정을 할 테지만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들은 과연 이게 재건축을 해서 부담만 컸지 크게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고 고쳐 쓰자라든지 뭐 네. 다른 논의도 있을 거고 결국은 서울에서 아파트가 새로 공급이 될 수 있으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네. 이 사업소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을 많이 미루거나 늦추거나 뭐 전반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하면서 네. 신규 공급하는 가구나 단지들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네. 이제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이 이런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나오는 또 지적이죠.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잠깐 그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보면 예. 오히려 예전에 했던 민간 네.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네. 집값이 좀 급등했다. 뭐 이런 게 실제 그 그래프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단지들이라도 놓고 보면은 뭐 네.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졌다가 2013년 바닥을 치고서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작년까지 올라왔기 네, 네. 때문에 그게 꼭 분양가 상한제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사실은 분양가가 기존의 중고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시 올라간 이 중고주택 가격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상승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의견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디에 먼저 쉽게 칼을 대서 분양가라는 또는 전반적인 가격을 낮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이 됐고 통제가 가능한 분양가 쪽을 택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실제로 그 분양가 상한제 실시된 이후에 공급 부족이 있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지금 정부는 그거 아니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이라는 시점을 기억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기 때문에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신규 분양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이후 법을 바꾸는 과정까지 거의 네. 1년여 기간 동안 많은 물량이 밀어내기식으로 쏟아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속으로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상한제 실시 이후에는 그렇죠. 분양할 물량이 이제 떨어진 상태였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게 꼭 하나의 역량이다라고 다 그럼 해석하기는 이번에는 좀 어려운. 다를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이미 법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시행령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 이건 국민에게서 의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빨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부작용은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정부 계산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간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도 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계속 통장 갖고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주택이라는 것들이 이 완전 경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서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출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요모조모 큰 그림에서 따져보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